안녕하세요. 저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굴절 이상 마지막 시리즈인 약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시란 눈 자체에 이상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시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질환을 얘기합니다. 시력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정 시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아이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력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력이 잘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 시력이 잘 나오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약시의 경우는 만 7세까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그 교정 시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대한 시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시 치료는 늦어질수록 치료 성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영유아 검진 사업에 시력 측정을 포함함으로써 이 약시를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과에서는 정확한 시력 측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안과를 방문하셔서 시력을 한 번이라도 측정하는 것이 약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은 주시안과 비주시안이 있습니다. 주시안과 비주시안의 개념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오른눈잡이, 왼눈잡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눈잡이인 경우에는 오른쪽 눈이 주시안, 왼쪽 눈이 비주시안이 되고 왼눈잡이의 경우에는 왼쪽 눈이 주시안, 오른쪽 눈이 비주시안이 됩니다. 비주시안의 경우 시각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원시나 근시, 난시가 심한 눈이 비주시안이 되고 그쪽 눈은 시력 발달에서 조금씩 배제되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시안에서 약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약시 치료는 조기에 시작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7세 이전에는 약시 치료를 시작해야 높은 성공률로 약시가 완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7세 이후부터는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고 성공률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시의 원인은 굴절 이상이지만 사시나 선천백내장이 약시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사시를 교정하고 백내장을 없애주는 것이 약시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양안의 시력 차이가 크다면 주시안을 가려서 비주시안인 약시안을 발달시키는 방법인 가림 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시는 그 나이대에 맞는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안에 모두 약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약시가 없던 눈이라고 하더라도 그 눈에 약시를 유발할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약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시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저희 병원에서는 136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세의 경우에는 선천백내장이나 선천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세 검진이 필요하고요. 3세가 되면 그림이나 숫자를 이용해서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가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약시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3세의 검진을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세의 경우에는 학동기, 즉 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으로서 좋은 시력을 유지해서 학업에 방해가 없도록 시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6세 검진을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약시는 무엇보다도 조기에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지나면 치료 성공률이 매우 낮고 예후도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적절히 안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아이 눈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안과라도 꼭 방문하셔서 시력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시, 원시, 난시 그리고 약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센터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사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라는 것은 눈에 정렬이 맞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눈은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동일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시는 두 눈이 동일한 위치를 보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시가 발생한 눈의 방향에 따라서
눈이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위로 올라가면 상사시, 그리고 눈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사시가 됩니다. 소아에서 사시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독 소아에서 사시가 잘 발생하는 이유는 소아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에 따라서 굴절 이상이 변하고 안구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굴절 이상이나 안구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시각적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관련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뇌성마비나 기타 여러 가지 뇌질환으로 인해서 사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유전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시에 대한 유전성 이상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독 유전자 이상에 의한 사시 질환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사시도 다인자 질환이라서 부모가 사시가 있는 경우에 아이에게도 사시가 유전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도 사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곤하거나 멍할 때 눈의 방향이 이상하다든지 눈부심이 심하다든지 눈 깜빡임의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 외사시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하거나 멍한 상황이 되면 눈이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외사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굴절 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 교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다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시고 조기에 안과를 방문하셔서 시력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각각의 눈으로 시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입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보는 상이 다른데 이를 시차라고 합니다. 이 시차를 이용해서 대뇌는 보는 상까지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입체시라고 합니다. 입체시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 안구 정렬이 올바르고 굴절 상태도 양호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시를 조기에 치료해야 이러한 입체시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입체시의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시안의 경우 정상적인 시력 발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빨리 검진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시의 치료로 적절한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도 있고 안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사시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시가 의심되는 환아의 경우에 조기 검진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센터 김용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시의 종류와 그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생각지도 못한 이런 후천적인 사시가 왜 도대체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스마트폰으로 인한 후천적 뇌사시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환아들이 평균 하루에 4시간의 핸드폰을 사용을 했는데요. 4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 그들 중에서 12명의 환아가 생긴 거예요. 눈이 안으로 몰렸죠. 그 환자들은 일단 핸드폰을 중단을 시켰더니 그 중에 약 70%의 환자들은 눈이 안으로 몰렸던 것이 호전이 되었지만 그 중에 3명은 결국 사시 수술까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 눈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김한과 병원에서도 최근 들어 후천성 뇌사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사시라는 거는 두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려서 유아 내사시로 갖고 태어나거나 혹은 조절 내사시라 그래서 안경을 필요로 하는 눈에서 생기는 건데요. 급성 내사시라는 거는 그런 원래 있던 사시가 아니고 안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타입의 사시도 아니고 뇌 MRI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정상으로 나타났는데 점점 눈이 안으로 몰려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까지 생기게 되는 거를 말하게 되는데요. 급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날은 괜찮았다가 어떤 날은 좀 몰려 보였다가 하면서 그게 차츰차츰 심해져서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보니까 눈이 이상하네 라는 거를 확연하게 알게 되시는 게 대개 몇 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보통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환자를 볼 때 물어보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하루에 6시간에서 주말에는 뭐 12시간까지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래요. 핸드폰을 보게 되면 왜 눈이 안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길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두 눈은 가운데를 향하여 몰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눈 속에 들어있는 모양체 근은 계속 지속적인 긴장을 하게 되고 눈 겉에 있는 안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내직근은 우리가 마치 계속 쪼그려 앉아 있으면 일어나려고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못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한 자세로 계속 있게 되니까 유연성이 전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두 눈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눈이 안으로 몰리는 게 점점 생기는 경우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천 내사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후천적 사시의 원인이 꼭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사시가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게 돼요. 안과적으로 조절마비제라는 거를 넣어서 눈 속의 모양체 근의 긴장도를 다 풀어주게 하는 검사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혹시 머리에 다른 질환, 즉 혈관의 문제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혹은 아주 드물지만 뇌종양이라든지 혹은 근무력증이라든지 이런 희귀하지만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게 후천적 사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고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 저희가 어떤 힌트를 찾았을 때 그게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너무 많이 봤을 때 생기는 그런 사시라는 질환군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급성 내사시가 생기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흐려 보이고요.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내가 이쪽 눈으로 보고 있나 저쪽 눈으로 보고 있나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내가 어느 눈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눈이 멀리 있는 걸 볼 때는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질 않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쪽 눈은 여기를 보고 이쪽 눈은 여기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사물이 혼란스럽고 겹쳐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이들은 멀리 있는 걸 보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만 더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 볼 때는 편안하게 잘 보이니까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후천적 사시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복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절근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시력 저하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은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시는 거는 모양이 왜 저러지? 우리 아이가
딴 데를 보고 있네?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게 굳으면 굳을수록 다시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이 전혀 없고 안경으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내사시가 발견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과도한 핸드폰 사용, 즉 컴퓨터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 그런 핸드폰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 화나를 다시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시의 정도가 거의 없어지거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양체 근이라든지 내측근의 긴장도가 풀리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신마취해서 사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 미만으로 볼 경우에는 급성 내사시가 생기는 빈도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될 경우에 그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가깝게 보는 스마트폰보다는 되도록이면 멀리서 볼 수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책상 위에 놓고 있는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중간중간에 꼭 최소한 10분 이상 멀리 있는 것을 보면서 눈 속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때문에 유발되는 급성 내사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모두 자제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사시는 현재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사시검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시는 양쪽 눈의 시선이 똑바로 한 물체를 향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양쪽 눈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물체를 똑바로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사시 환자의 경우는 한쪽 눈의 시선이 다른 한쪽 눈과 서로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사시는 현재까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주로 질병에 의해 발생한 사례인데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인 외안근의 신경이 마비돼서 생기는 마비 사시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가족력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시 검사를 위해서는 거의 모든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안구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사시 검사 항목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 검사입니다. 시력 검사는 우리 눈에 물체의 해상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해상력이 다른 시표를 이용해서 시력을 측정합니다. 이때 약시의 유무와 시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굴절 검사입니다. 동공을 확대시키고 조절력을 마비시키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굴절 이상은 검연기를 이용해 눈의 빛을 비추고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눈 가리개를 이용한 사시 검사입니다. 사시 검사에서는 한쪽 눈을 가렸다가 떼면서 가린 눈과 반대쪽 눈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리개 검사를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각막 반사나 안저 반사를 통해서 사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시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즘을 이용해 사시의 각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기능 검사입니다. 한쪽 눈의 움직임의 범위와 양쪽 눈의 움직임의 범위를 측정하고 그 정도를 비교해서 눈 운동의 제한이나 기능 항진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운동 기능 검사에서는 눈 모음 정도와 눈 벌림 정도의 기능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마비 사시를 감별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감각 기능 검사입니다. 감각 기능 검사에서는 입체시의 정도, 복시의 유무, 사물이 기울어져 보이는 회선 복시의 정도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검사법이 사시 검사를 위한 대표적인 안과 검사 항목들인데요.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세극등 현미경 검사, 시신경 검사 등의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니 사시 검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시 검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시 종류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지만 어린 나이에 사시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지면 심한 시력 저하와 시기능의 손상이 야기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눈에 시선 방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안과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사시 관련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사시는 두 눈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한쪽 눈이 한 물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눈은 그 물체가 아닌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보는 눈이 코의 안쪽으로 돌아가면 내사시, 귀의 바깥쪽으로 돌아가면 외사시, 위로 올라간다면 상사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사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때때로 사시가 되는 간헐성 사시, 눈이 움직이는 뇌신경의 마비에 의한 마비사시, 원시 등 굴절 이상과 연관되어 생기는 조절성 사시 등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따라 분류됩니다. 사시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많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어른들에게 생기는 사시도 있습니다. 사시는 발생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습니다. 사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외관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양안시 발달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약시가 발생하며 시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시의 수술 시기는 종류와 심한 정도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치료는 대개 3세 내지 4세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시가 심하거나 약시 유무, 시력 발달 등에 따라 치료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시 치료의 목적은 눈의 위치를 교정함으로써 두 눈의 시력을 각각 보존하고 두 눈을 같이 쓰는 양안시를 회복시키며 두 눈이 각각 본 물체를 머릿속에서 하나의 물체로 인식하게 하는 융합 기능과 3D를 볼 수 있는 입체시 기능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안경, 가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전문의와 상담 후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 우리 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6개의 근육 중 사시의 원인이 되는 근육을 찾아냅니다. 2. 수술 전 바깥쪽 근육 절개 부분을 표시합니다. 3. 가위와 포셉을 사용해 눈동자의 흰자 위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결막을 절개합니다. 4. 절개할 근육을 찾기 위해 결막과 테논 조직을 박리한 후에 훅을 사용해 근육을 걸어줍니다. 5. 그 후 근육에 실을 걸고 떼어낸 다음 원하는 위치를 재서 표시를 합니다. 6. 근육을 그 자리에 꿰맨 후 결막을 다시 닫아줍니다. 근육을 많이 당겨줘야 할 때는 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데 이때 원하는 길이를 재서 근육에 실을 걸고 근육을 잘라낸 다음 당겨서 꿰매줍니다. 원인이 되는 근육을 찾아 사시 각도에 따라 적절한 양을 교정하지만 눈을 움직이는 뇌 중추의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교정되었거나 교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1. 국소 마취를 시행해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잠시 안정을 취한 후 퇴원을 진행하지만 전신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마취가 충분히 깨고 금식이 풀린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해야 합니다. 2. 전신 마취를 했다면
수술 후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어내야 전신 마취로 인한 폐렴 및 폐의 수축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바로 재우지 않고 등을 두드려 주시거나 깨워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술 후 1, 2주간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봉합해둔 부위가 풀리거나 감염, 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4. 수술 후 안약을 시간에 맞추어 수술한 눈에 점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수술 후 한 달간 수영과 음주는 삼가도록 합니다. 6. 수술 후 눈가림의 경우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합니다. 7. 수술 후 둘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수술 후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대개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성인의 경우 수술 후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시가 있다면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가림 치료나 특수 안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시 수술을 받았는데 왜 가림 치료를 또 받아야 하나요? 완치가 안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사시 수술을 했는데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시 수술 후 완치가 되는 정도는 진단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때 수술한 후 성인이 되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고 시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적인 치료들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림 치료나 안경 착용이 대표적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가림 치료는 기능이 좋은 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려서 기능이 나쁜 눈을 더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치료입니다. 수술 후 회복 정도에 따라서 가림 시간을 조정합니다. 피부에 가림 패치를 붙이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에 뭔가를 붙이는 데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가림 패치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경을 쓴 경우에는 안경에 부착할 수 있는 비접착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시 환자가 가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 경과에 따라 가림 치료를 함께 진행해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사시가 재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재발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사시는 사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기질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헐외사시나 생후 6개월 이전에 발생하는 영아내사시는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장하면서 눈의 형태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눈을 움직이는 힘의 균형 상태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눈은 시각기관이기 때문에 눈의 시력 상태 또한 사시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에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시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시가 있는 환자는 약시 치료를 충분히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시력 변화에 따라서 안경을 교체하는 것이 사시 수술 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사시 치료 후에 재발하지 않을까 불안하실 수도 있고 재발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낙담하실 수도 있지만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안과를 방문하셔서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센터 김대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안경 착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외래를 볼 때 자녀가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어린 나이부터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어린이 안경 착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안경 착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 내용은 근시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시 환아의 경우 안경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거나 근시 진행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반면 원시나 난시의 경우에는 근시와 달리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시력이 많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력이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해도 시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시력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안경을 쓰거나 벗거나를 자주 하게 되면 굴절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경을 쓰거나 벗거나 하는 것이 굴절 상태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력이 완성되지 않은 환아에게 있어서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원시의 경우 성장기 환아에게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한 원시를 가진 환아의 경우에는 시력이 완성되는 시점에 안경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원시를 가진 환아의 경우에는 멀리 있는 상이나 가까이 있는 상 모두가 흐려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벗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한 난시를 가진 경우에도 난시가 변하게 되면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시의 경우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경을 높여서 쓰면 근시가 빨리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경을 낮춰 쓰는 것이 근시를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기 눈에 맞는 근시 안경을 쓰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 도수보다 높은 도수의 근시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눈 피로를 일으켜서 근거리 상이 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눈의 도수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의 경우 눈에 힘을 주면 근시가 없는데도 근시로 나타나는 가성근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약을 넣고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는 것을 시행해서 도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끼고 시력이 1.0이 나오지 않는 환아의 경우에는 시력 발달이 덜 된 것이기 때문에 안경을 열심히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얼굴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얼굴 크기에 맞춰서 안경테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경 렌즈에 기스가 나게 되면 시력에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경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심하지 않은 안경 기스의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단지 안경 중간 부위에 있는 부분에 기스가 심하게 나게 되면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경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굴절 이상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자주 검사를 해서 안경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경 착용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과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센터의 김용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호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근시, 난시, 원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 앞에 과일 있는 거 보시죠? 안과하고 도대체 이 과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아주 복잡하게 굴절력이 어떻고 눈알의 길이가 어떻고 뭐 초점이 어떻고 이런 얘기 다 그만두고 아주 쉽게 부모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소품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근시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자, 근시가 뭘까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요. 네. 그럼 원시는 뭐예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요. 멀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요. 네, 이게 문제예요. 원시 안경하고 우리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돋보기 안경하고가 똑같이 볼록한 렌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까운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안경을 쓴 어린아이들도 가까운 게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은데, 자, 우리 눈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어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눈의 크기가 24mm 정도 돼요. 2.4cm. 그러니까 눈이 아주 좋은 어른들이 키가 다 크고 고3도 다 끝났는데 24mm 정도가 되면 그게 제일 좋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4mm가 사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일은 이렇게 조그만한 애도 있고 사과보다 커다란 애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눈이 얘보다 조그만하면 이게 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는 세상을 볼 때 이게 얘보다 조그만하니까 뭐랑 똑같냐면 다리가 짧은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리가 짧은 아이가 달리기를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쵸? 그래서 원시가 있는 아이들은 세상을 볼 때 있는 대로 힘을 줘야지 세상이 보여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거 볼 때도 힘을 주지만 가까운 거 볼 때는 힘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원시가 심하면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운 건 더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과는 눈이 좋은 사람이고 배는 사과보다 조금 더 크죠. 사과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근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시는 요새 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근시가 있고 많이들 흔히 학동기에 눈이 나쁜 아이들이 다 근시이기 때문에 근시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가깝게 있는 건 잘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배보다 훨씬 더 큰 애도 있어요. 그쵸? 메론, 수박 이렇게 가면 이게 근시, 중등도 근시, 초고도 근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구의 길이가 자꾸 길어지게 되면 멀리 있는 거는 점점 더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얘는 아무리 힘을 줘도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이제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원에 오면서 우리 애는요 오른쪽 눈에 원시도 있고 근시도 있대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한쪽 눈이 작고 크고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근시하고 원시하고 또 많이 듣는 시가 뭐예요? 난시요. 난시가 있어요. 자, 과일은 이렇게 동그란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참외는 가로 세로 길이가 당연히 다르지요. 이렇게 생긴 걸 난시라고 불러요. 그럼 난시는요 사과보다 작은 참외도 있고요, 사과보다 큰 참외도 있어요. 그럼 사과보다 크면 아까 근시였죠. 그래서 큰 참외는 혹은 큰 무는 근시성 난시예요. 그러면 사과보다 작은 참외, 가로도 작고 세로도 작고 이런 참외는 원시성 난시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는 길고 이렇게 세로는 사과보다 작죠. 이렇게 된 경우는 잡성 난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과보다 분명히 기니까 크니까 이건 이쪽은 근시성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세로면에서 보면 사과보다 짧으니까 아까 작으면 원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쪽 면에서 생각하면 원시인 거예요. 그러면 눈이 한쪽은 이렇게 길고 한쪽은 짧고 이렇게 생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알이 이렇게 자부가 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잡성 난시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원시, 근시
난시? 뭐가 다 있대요. 이렇게 듣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거예요. 원시하고 근시하고 난시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근시가 왜 생겨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 작년까지 눈이 1.0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료 볼 때 엄마 아빠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혹은 뭐 렌즈를 끼고 있으면 그 도수를 좀 물어봐요. 그리고 안경을 빼서 안경이 어느 정도의 굴절 이상이 있는지 측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하고 부모님 눈의 상태하고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눈이 나빠도 아이가 안경을 쓰게 될 확률은 2배가 넘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눈이 나쁘면 이 경우에는 2 더하기 2 해서 4가 아니라 7배쯤 나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눈이 좋은 집 애보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다 눈이 나쁘면 우리 애는 안경을 쓸 확률이 7배가 높겠구나.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유전이 100%라면 엄마의 엄마도 나빠야 되고 엄마의 엄마도 나빠야 되고 다 나빠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때 다 눈이 나빴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전도 중요하지만 환경, 즉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줌 수업만 하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조금 있으면 애기상어도 보여줘야 되고 뽀로로도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다 핸드폰과 탭과 모니터와 함께 아이들을 키워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사실 눈이 나쁘지만 지금 눈이 나쁘지만 엄마 아빠는 핸드폰과 함께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핸드폰과 함께 아이를 키워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눈이 나빠지는 속도는 부모님 세대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당연히 더 많이 나빠지게 돼요.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벌써 성인 크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질까요? 더 클까요? 자라요. 더 클 것 네, 같아요. 더 자라요. 당연히. 그러면 뭐 이렇게 나빠지면 안경만 두꺼워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눈이 이렇게 고도근시로 가게 되면 눈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고 점점 커지게 되면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지게 되고 그러면 풍선이 어딘가는 얇아진 데가 있고 심하면 빵꾸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속에 망막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시가 진행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환경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바깥에서 멀리 넓게 보면서 원래 인간의 눈이 멀리 넓게 보면서 농사 짓고 사냥하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대로 그런 식으로 자연에 자꾸 노출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구의 길이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을 사용을 해서 근시가 진행하는 속도를 브레이크를 좀 밟아볼까 하는 것도 치료 방법도 있고 또 밤마다 렌즈를 끼고 자서 너 그만 커 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드림 렌즈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 약이 좋은 게 있어 해갖고 다이어트 약을 맨날 먹어도 밤마다 치맥과 혹은 피자와 이렇게 먹고 있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생활 습관,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있다든지 책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든지 바깥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든지 이런 거를 고쳐주지 않으시면 드립렌즈와 아트로핀 뭐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진행하는 거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럼 난시는 왜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난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랗지 않고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이렇게 생겨있는 참외처럼 생겨있는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난시는 대부분 좀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참외면
참외로 태어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간데 애가 맨날 눈을 비벼요. 이렇게 맨날 비비면 짜부나요. 그래서 비비면 난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이가 눈썹이 찔린다든지 혹은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서 맨날 비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난시가 점점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소아안과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시력을 잘 많이 나빠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거를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서 눈이 건강한 그런 우리나라를 짊어질 그런 어린이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시, 근시, 난시 그리고 이렇게 고도근시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번에는 약시하고 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안과 전문의 김대희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이들의 굴절 이상인 근시, 원시, 난시, 약시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흔한 굴절 이상인 근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는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서 가장 흔한 굴절 이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는 각막과 수정체 굴절력에 비해 안구의 길이가 길어서 생기는데요. 안구로 들어온 빛이 망막 앞에 초점을 맺히게 되는데 오목 렌즈는 이 초점을 뒤로 보내서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력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모든 기관들이 길어지거나 커지는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안구의 길이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안구 길이 자체가 길어지게 되고 성장기 어린이에게서 근시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만 7세부터 9세까지 근시의 진행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안경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경을 쓰거나 쓰지 않아도 근시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드림 렌즈라고 불리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나 아트로핀 안약을 이용해서 근시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시를 방치하게 되면 안구의 길이가 매우 길어져서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사시, 시신경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 억제 치료는 단순히 굴절 이상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안과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시는 성장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경우에도 독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근거리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근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시 진행은 영아기에서 시작하여 만 16세 정도가 되면 멈추게 됩니다. 최근까지 축적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근시 성장 곡선이라는 근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까지 근시가 진행할지, 그리고 현재 나이에서 근시 정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러한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한 근시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필요한 경우 근시 억제 치료를 받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원시와 난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 병원 사시소아센터 김용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일을 이용해서 근시, 원시, 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도근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눈이 너무 커지는 게 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일 중에서 사과가 정상이라고 했을 때
배만큼만 커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중등도 근시라고 하면 되는데 수박만하게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이제 고도 근시예요. 의학적으로는 안구의 길이가 24mm 정도가 정상이라고 할 때 27mm 이상 커지거나 그 굴절력으로 마이너스 6디옵타 이상의 안경을 필요로 할 때 고도 근시라고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9디옵타 이상의 안경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초고도 근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시가 진행하면 아이들은요, 그냥 뭐 안경 똑같이 쓰면 되지, 뭐 조금 더 두꺼운 안경 쓰면 되지, 왜 엄마랑 선생님이 저렇게 걱정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을 못하게 할까? 그냥 지내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고도 근시가 생기게 되면 눈에 많은 병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과에서 근시를 억제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앞에 풍선이 있어요. 풍선에 우리가 바람을 넣어서 아기 때는 이렇게 조그만했던 눈이 성장을 하다 보면 조금 커지겠죠. 요만한 눈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고도 근시가 된다는 거는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풍선이 점점 커지게 되면 풍선의 어느 부위인가 좀 얇아지는 데가 생기게 되고 계속 바람을 많이 넣게 되면 빵 하고 터지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눈도 마찬가지로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눈도 터지는데 겉에서 빵 터지는 건 아니고요. 속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알은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맥락막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주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속에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쪽이 망막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것은 신경 조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력성이 없어요. 제가 탄력성이 좋은 늘어나는 천하고 탄력성이 없는 삼배천하고 갖고 와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되면 눈은 점점 가까이 있는 것만 잘 보이는 쪽으로 길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신축성이 좋은 조직은 이렇게 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커질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근데 앞에 있는 조직은 커지지가 않아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계속 당기게 되면 구멍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데서 얇아지는 곳이 생기게 되고 원래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조직이 뒤에 있는 까만 애만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얘는 갈 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망막이 떨어지는 병, 망막박리라고 부르는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잘 안 보여지겠죠. 그리고 눈의 구조도 망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초고도 근시로 가게 되면 망막박리와 황반변성 같은 질환들이 생기는 비율이 7배에서 거의 뭐 10배 이상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안과 의사 입장에서나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이렇게 계속 집어넣으면서 얘가 안 커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려면 어딘가에서 풍선에 바람을 좀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집어넣는 일은 가깝게 있는 거를 보는 일이라면 풍선에 바람을 빼주는 일은 멀리 있는 거를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멀리 넓게 보는 일을 최소한 하루에 2시간을 해주셔야 풍선의 바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핸드폰 게임을 너무 좋아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점 길어질 때는 할 수 없이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올소케라톨로지라고 밤에 끼고 자는 하드렌즈. 그래서 여기서 꼭꼭 눌러갖고 누나 그만 길어져라 하고 눌러주는 방법을 하거나 혹은 아트로핀이라고 부르는 안약을 사용을 해서 안구가 길어지는 거를 최대한 막아주려고 노력하는 안약을 사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마다 피자를 먹으면서 낮에 다이어트 약을 막 먹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드립렌즈를 끼거나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을 하여도 이 아이가 생활 습관이 망가져 있거나 너무 많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하루 종일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으면 사실 어려워요.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생활 습관 교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정기적인 안과 검사 꼭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눈이 이렇게 점점 망가져 가면 내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 본인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나중에 커서 라식 수술 해주면 되지 뭐 나는 비싼 수술 시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라식 수술이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각막 여기를 깎아서 시력은 좋아졌지만 눈 뒤에 이쪽이 망가져 있는 거를 고쳐준 게 아니에요. 즉 풍선에 바람을 빼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식 수술을 해서 시력이 1.0이 다시 나왔다고 쳐도 망막 때문에 나중에 망막 박리가 생기거나 황반 변성이 생기거나 뭐 시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초고도 근시가 되면 라식 수술을 못해요. 각막을 너무 많이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눈이 너무 많이 나빠지게 되면 대학교에 들어갔을 나이에 라식 수술을 못하는 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근시가 진행하는 속도에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어른이 돼서 라식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고도근시와 고도근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망막 박리나 황반 변성 같은 것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망막이 떨어질 때 생기는 전조 증상인 광시증이나 날파리증, 눈앞에 뭐 떠다니는 게 보이거나 불이 번쩍번쩍하는 증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이 함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는 만 사이에 급격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근시는 만 6세에서 10세에 급격히 진행되는데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아트로핀과 드립렌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근시 진행을 늦춰주는 약물입니다. 근시와 시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안구 길이의 성장을 억제해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춰줍니다. 희석된 아트로핀을 매일 점안하면 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근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립렌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근시 교정을 위해 특수 제작된 렌즈입니다. 취침 전에 드립렌즈를 착용하면 자는 동안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아침에 렌즈를 빼도 일정 기간 동안 안경이나 렌즈를 낀 것 같이 시력이 유지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는 만 6세에서 10세 사이에 급격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아트로핀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드립렌즈는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시 억제 효과를 기대하려면 근시가 빠르게 진행하는 나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시력 교정 목적으로는 각막에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드립렌즈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립렌즈와는 달리 평소 안경을 착용하면서 꾸준히 점안하고 효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약이 따갑다 보니 점안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는데요. 안약 점안 횟수가 줄어들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동공 확대로 눈이 부시거나 가까이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약을 점안하는 동안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 안약은 근시 억제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만 느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효과를 고려해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드림렌즈는 아트로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거리 시력 저하, 눈부심 등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고 활동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안경 착용이 불필요할 만큼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바로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시 억제가 목적인 경우 아트로핀에 비해 억제 효과가 약간 낮은 편입니다. 드림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트로핀 안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을 착용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렌즈를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안약보다 사용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로핀이 드림렌즈보다 근시 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아트로핀을 쓰다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림렌즈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드림렌즈를 먼저 사용하다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트로핀을 추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 방법 모두 갑자기 치료를 중단할 경우 급격히 근시가 진행할 수 있어 환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근시 진행 억제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트로핀과 드림렌즈 사용을 결정하셨다면 안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림렌즈가 추천되는 연령, 착용 기간,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드림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는 아이가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주어서 근시를 일시적으로 없애줌으로써 낮 시간 동안 안경을 벗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드림렌즈는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드림렌즈를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림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드림렌즈 착용이 가능한 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드림렌즈 착용 전에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는 모든 아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부터 착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근시 도수 측정을 위해서 산동 검사를 통한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밀한 시력 검사를 통해서 도수를 정확히 결정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드림렌즈가 각막을 얼마나 누를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막 곡률이 평평하면 드림렌즈에 의해 각막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서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 지용도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불규칙 난시나 각막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게 되면 드림렌즈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각막 및 결막 그리고 외안부에 전반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의 양을 함께 측정해서 건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림렌즈는 근시 진행 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드림렌즈가 근시 진행 억제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안구 길이 측정 검사를 통해서 착용 전과 후의 길이를 비교함으로써 드림렌즈가 효과적으로 근시를 억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착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눈이라고 판단되게 되면 시험 착용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받기에는 다소 많은 양의 검사일 수 있으나 정확한 도수 측정과 보다 나은 효과를 위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림 렌즈는 각막의 형태와 도수에 맞춰서 여러 가지가 제작되어서 나오지만 개개인에 맞춰서 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백 가지 렌즈 중에 하나에게 가장 맞는 렌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치가 맞는다고 해서 그 렌즈가 꼭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착용을 했을 때 도수가 잘 맞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렌즈로 교체해서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드림 렌즈를 처방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 후에 정기 관찰 기간을 3-4개월 정도로 해서 근시 진행 정도의 상황 파악과 눈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서 각막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도수가 달라졌다면 적합한 렌즈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일이 아니어도 렌즈 착용 중에 충혈이나 눈곱, 기타 통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드림 렌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을 하지만, 드림 렌즈는 가격이 비싸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근시 하나에게 효과적으로 근시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시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안과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드림 렌즈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드림 렌즈 착용 전에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드림 렌즈 착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김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림렌즈 관리법과 착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림렌즈 착용에 있어서 적절한 연령대와 착용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국가가 근시 유병률이 5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국내 근시 유병률을 연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의 약 97%가 근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내에서 전자기기를 가까이 오래 보는 상황 때문에 근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녀의 근시 억제를 위해서 드림 렌즈를 고려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편화된 소프트 렌즈와는 달리 드림 렌즈는 언제부터 착용할 수 있고 얼마나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렌즈의 착용 가능 연령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 모두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시 억제 치료 목적으로는 만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근시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주로 만 6세부터 만 10세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진행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드림 렌즈는 눈이 길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근시 진행 속도의 약 30%를 늦춰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낮 시간에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활동이 많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자는 시간 동안, 즉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는 동안 착용하고 있으면 렌즈가 각막 중심부를 눌러서 근시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안경을 안 쓰고도 시력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중간에 멈춰가면서 착용하는 것보다 꾸준히 착용하는 것이 시력 개선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만약 렌즈 착용을 중간에 하지 않아서 수개월 동안 착용하지 않았다면 안과를 다시 방문해서 렌즈를 다시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기간 착용하지 않게 되면 안구의 길이나 각막의 형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렌즈를 다시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드림 렌즈의 수명 기간은 1-2년 정도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렌즈의 재질이 마모가 되고 산소 투과율 또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리법이나 세척법이 잘못되었다면 이러한 이용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위에 뜨는 드림 렌즈 관리법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림 렌즈는 가격이 비싼 만큼 잘 관리하셔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드림 렌즈를 착용하면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없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드림 렌즈를 착용한다고 해서 시력 교정 수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성인인 경우에도 드림 렌즈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관리가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때 시력 교정 수술로 전환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렌즈를 착용하다가 시력 교정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렌즈 착용을 3주 정도 중단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주 정도가 지나면 눈 상태가 원래 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드림 렌즈를 착용하면 시력 교정 효과, 근시 억제 효과 같은 좋은 효과들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시의 정도나 굴절량의 정도에 따라서 착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착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림 렌즈 제작 전에 필요한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대희입니다. 작년에 촬영한 드림렌즈 관련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드림렌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의 정확한 명칭은 각막 굴절 교정 렌즈라고 해서 영어로 오소케라톨로지 렌즈라고 해서 OK 렌즈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드림렌즈라고 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렌즈는 표면이 딱딱한 하드렌즈로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소프트 렌즈와는 달리 한번 구입하면 1-2년 정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 모두 각막에 직접적으로 닿는 렌즈이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렌즈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드림 렌즈를 관리하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렌즈를 관리하는 목적은 착용 전후에 렌즈 표면에 침착하거나 묻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균이나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해서 반복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물질이나 세균 등이 묻어있는 렌즈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염증이나 충혈, 알러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림 렌즈 관리는 간단히 착용, 세척, 보관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렌즈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요즘 손소독제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렌즈 관리 전에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렌즈를 관리할 때는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소독제는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손에 묻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손소독제 성분이 손에 남아 있어서 각막에 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즈를 만지기 전에는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하고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손에 묻은 비누를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손에 묻은 물기를 깨끗이 닦아내어야 합니다. 렌즈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용액이 필요합니다. 렌즈 세척 용액은 렌즈에 묻은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아메바균을 살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렌즈 표면에 묻은 단백질이나 세균, 곰팡이균들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으면 눈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알러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렌즈 세척 용액에는 단백질을 용해할 수 있는 성분의 계면활성제와 세균이나 곰팡이균을 살균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세척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각막에 직접 닿는 경우에는 각막에 있는 단백질도 용해시킬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 전에는 생리식염수로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세척할 때에는 세척액을 뿌리고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씻습니다. 이 과정에서 렌즈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씻는 경우에는 렌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림렌즈 세척 및 보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세척하기 위한 준비물로는 보관액, 생리식염수, 그리고 보관 용기가 있습니다. 세척하는 과정에서 렌즈를 떨어뜨려도 렌즈가 깨어지지 않도록 평평한 곳에 놓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즈를 먼저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렌즈를 가볍게 문질러 씻습니다. 이후에 렌즈 세척 보관액을 렌즈 용기에 담고 렌즈를 넣어서 보관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세척액의 경우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서 살균 작용을 하게 되는데, 렌즈 세척 보관액을 보관 용기에 담고 렌즈를 넣으면 그 안에서 기포가 올라와서 살균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착용할 때는 렌즈를 꺼내어서 생리식염수에 가볍게 헹구고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수돗물을 이용해서 렌즈를 세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수돗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돗물의 소독 성분은 주로 세균을 살균하는 염소 계열 화합물 계통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도 아메바와 같은 원생동물을 살균할 수는 없습니다. 아메바가 각막에 감염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하지만 렌즈를 착용하는 환자에서 심각한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렌즈 세척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고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림렌즈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착용하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착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눈에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드림렌즈는 자는 동안 착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빼려고 하면 렌즈가 각막에 밀착되어서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가볍게 마사지하면 렌즈의 위치를 이탈시킬 수 있습니다. 렌즈를 뺄 때 아이가 아파하는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렌즈 착용 전후로 인공 눈물약을 점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드림렌즈를 처방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 4개월에 한 번씩 안과를 방문해서 각막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도수가 변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렌즈 착용 중에 충혈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면 지체 없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드림렌즈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린아이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드림렌즈는 근시 완화에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근시 억제 효과도 있는 만큼 효용성이 크지만 렌즈 관리 소홀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림렌즈의 착용 기간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이 함께합니다.